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11월, 12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로 만들어낸 높은 접종률을 바탕으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12월 시행계획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보다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추진 현황과 접종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현재 기준으로 4,097만 명, 인구 대비 79.8%가 1차 접종을 받으셨고 3,697만 명, 인구 대비 72%가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접종 대상자별 진행 상황은 보도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접종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5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미접종자와 완전 접종자의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미접종군이 완전 접종군에 비해 감염 위험은 2.7배, 위중증 위험은 22배, 사망 위험은 9.4배 높은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효과를 시기별로 주별로 분석한 결과 6월 말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유행이 시작되어 확진자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감염 예방 효과는 60%대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9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받으셨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검사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11월, 12월 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의 추진 목표는 5가지입니다. 첫째, 인구 대비 80% 이상 접종 완료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그리고 우선 접종 직업군까지 추가 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접종 효과를 증대시키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미접종자 군 중심의 집단 감염과 중증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미접종자와 불완전 접종자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접종을 독려하겠습니다. 넷째,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예방접종 센터 운영을 단계적으로 종료하여 의료 인력을 재배치하고 위탁 의료기관을 요일제로 운영하여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1월부터 시행할 주요 접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 접종 대상을 확대합니다. 감염 및 중증 사망 위험 그리고 돌파 감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접종 대상을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 접종 직업군으로 확대합니다. 일반 국민의 추가 접종은 국내외 조사와 연구 결과 등을 분석하여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50대 연령층 그리고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우선 접종 직업군 중 기본 접종 6개월이 경과한 자는 11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11월 15일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자녀 백신을 활용한 추가 접종은 11월 1일부터는 의료기관의 예비 명단을 통해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고 네이버, 카카오 등 SNS를 통한 자녀 백신의 추가 접종 신청은 11월 중순경부터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자는 당뇨 등 내분비 질환, 그리고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 만성 신부전증 등
만성 신장 질환, 그리고 천식 등 만성 호흡기 질환, 그리고 파킨슨 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 그리고 간경변 등 만성 소화기 질환 등이 해당되며 제시된 기저질환 범위가 아니더라도 의사 판단으로 추가 접종을 권고하는 만성 질환자는 기초 접종 6개월 이후에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기본 접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접종 완료 2개월 이후 추가 접종을 시행합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으로 접종받으며 사전 예약은 오늘 저녁 20시부터 시작하며 예방접종은 11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30세 이상 연령층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얀센 백신으로도 접종이 가능하며 보건소에 유선으로 확인 후에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 접종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가 접종은 기본적으로 mRNA 백신을 활용하며 가급적 기본 접종과 동일한 백신으로 실시하며 백신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접종 용량은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할 때에는 미국 FDA 승인 사항을 기준으로 기본 접종의 절반 용량, 항원량 기준으로는 50 마이크로그램으로 시행하며 그 외의 백신은 기본 접종과 동일한 용량으로 시행합니다. 접종 간격은 원칙적으로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가급적이면 8개월 이내에 시행을 권고합니다. 예외적으로 면역 저하자와 얀센 백신 접종자는 기본 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을 권고합니다. 셋째,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높이겠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는 약 520여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요 미접종 사유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백신 효과에 대한 불신, 기본 방역 수칙으로 예방 가능하다는 순으로 사유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상 반응의 인과성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하여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접종자는 언제든 사전 예약 없이 간편하게 당일 접종이 가능하며 자녀 백신도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인구 구성 또 외국인의 비율 등 여건을 반영해서 지자체 주도로 미접종자 접종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미접종자 접종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차 접종 미접종자는 약 32만여 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0.9%의 수준입니다. 접종 간격을 넘겼거나 부득이하게 예약일에 접종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2차 접종 예약일을 누리집을 통해 직접 변경하실 수 있고 SNS나 예비 명단을 통해 자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이상 반응 대응 강화 및 지원 확대 방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이상 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의학 분야의 최고의 석학들의 기관인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국내 이상 반응 신고 사례를 분석하고 국외, 해외의 이상 반응 조사 및 연구 현황을 검토하여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과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정부 측 위원을 민간 백신 전문가로 대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보상의 이의신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전문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신설하여 시행 중인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한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내년에도 지속하고 지원 한도를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마지막 접종기관을 개편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청장년층의 대규모 2차 접종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접종기관 운영을 개편하겠습니다. 예방접종센터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위탁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시군구는 올해 말까지 센터의 기능을 유지하겠습니다. 운영이 종료되는 예방접종센터의 예약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예약을 조정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은 11월부터 요일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은 예약 가능한 날짜를 주 3일 이내로 선택하여 운영합니다. 다만 이미 예약을 완료한 대상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예약하신 날짜에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시행계획은 별첨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가족 건강과 일상 회복의 소망으로 예방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신 국민들과 의료진, 지자체 담당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 유행으로 예방접종만으로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는 없지만 접종으로 위중증과 사망을 90% 이상 예방하고 전파 규모를 줄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방역 상황이 안전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유행 장기화로 교육, 돌봄, 민생, 경제 어려움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아진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사회, 의료 대응 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이 존재합니다. 미접종자가 여전히 많고 미접종자에게는 코로나19는 여전히 치명적입니다. 실내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의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이러스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도 절실합니다.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께서는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으로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확진자 증가로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접종 대상자들께서도 돌파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추가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 환기, 아플 때 검사받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습관화, 생활화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방역 당국도 의료계, 지자체와 협력해서 안전접종과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입 비자단에서 보내준 사전 질문 3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전 질문 첫 번째 질문, 현장에서 7번째 질문 주신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의 첫 번째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라서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mRNA 백신뿐 아니라 본인 희망 하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의 경우는 얀센 백신으로 추가 접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얀센 백신 1차 접종 이후에 mRNA 백신, 예를 들면 모더나 또는 화이자, 그리고 얀센 백신과 얀센 백신 이렇게 3가지의 사례 중에 예방 효과나 또 안전성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항체 형성이나 안전성 등을 비교해서 이 3가지의 접종 사례가 각각 어떤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교차로 추가 접종한 거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 등 미국에서 시행한 그 연구 결과에 보면 기본 접종을 얀센 접종으로 받고 추가 접종을 mRNA 백신과 얀센 백신으로 실시한 경우에 안전성과 효과를 비교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항체, 특히 중화 능력이 있는 중화 항체가가 추가 접종으로 어느 정도로 생성이 됐는지에 대한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얀센을 맞고 모더나를 추가 접종했을 때는 중화능이
76배가 증가하고 화이자 접종을 했을 때는 35배, 그리고 얀센으로 했을 때는 한 4배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얀센을 1차 접종하신 분이 추가 접종을 mRNA 백신으로 했을 경우에는 얀센보다는 좀 더 중환능이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을 mRNA 백신으로 접종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을 하실 경우에는 얀센 백신으로도 접종이 가능함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안전성 관련해서는 그 추가 접종을 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기본 접종하고 유사한 수준의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서 효과는 mRNA 백신이 좀 더 많은 항체를 형성해서 중환능이 높게 형성이 되고 안전성은 기본 접종 맞은 거하고 유사한 정도의 국소 또는 전신 이상 반응이 있는 걸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질문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와 관련되어서 얀센 백신과 연결되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얀센 접종자는 돌파 감염 비율 등의 이유로 전체 대상자가 추가 접종을 하게 되는데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로 분류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하나 주셨고, 그리고 얀센 접종자들도 소위 백신 패스를 활용하는 데 제한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11월 1일부터 예정하고 있는 그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의 접종 증명 검사 음성 제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추가 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접종 증명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접종 증명서 제도를 운영하고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서 환자 발생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접종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좀 살펴보면서 좀 더 안전한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할 계획은 있지만 현재는 기본 접종 완료자로 백신 접종 증명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얀센 백신인 경우에는 저희가 접종 완료자가 한 140만 명이 좀 넘는 143만 명 정도가 접종을 완료하셨고 소위 말하는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한 3,800명 정도가 확진이 돼서 0.2%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걸로 보고를 하고 있어서 추가 접종은 가능한 한 맞아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백신 패스, 그러니까 접종 증명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기본 접종 대상자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추후에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답변 드립니다. 네, 사질문 순서로는 두 번째. 첫 번째 질문은 방금 답변했습니다. 추가 접종과 관련된 부분. 나머지 질문은 백신 패스, 접종 증명제는 한시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백신 패스가 사라지는 시점은 3차 개편 기간의 종료가 될지, 아마 접종 증명제가 사라지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이제 11월 1일부터 처음 적용을 도입을 하기 때문에요. 1단계, 2단계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돼서 안정적으로 방역 상황이 관리가 된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도입했던 그런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 보완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언제 종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측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가장 단기 목표는 1차 전환할 때 안정적으로 방역 상황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하고 2단계로 전환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접종 증명서 제도가 안착되도록 운영하고 이후에 보완이나 수정에 대한 계획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기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그리고 이상 반응과 관련된 내용 먼저 드리고 방역과 관련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세 번째 질문 주신 SBS 박찬근 기자님, 이상 반응 관련된 질문입니다. 백신 접종 후에 사망으로 신고된 30살 이모 씨 사례에 대해서 국과수에는 백신 접종 후에 비교적 단기간 내의 사망, 그리고 백신 접종과 변사자 사망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것이라는 의견을 냈는데 질병청에서는 인과성 인정이 어려움 4-1 판단을 내렸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또 질병청 판단의 배경과 또 근거는 무엇인지 개별 사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거에는 아마 이제 사망 원인이나 구체적인 진단명은 주시지 않아서 저희가 현재 그 심근염, 심낭염 사례와 또 길렌바레 증후군 사례와 몇몇 그 주요한 이상 반응 사례에 대해서는 인과성을 인정해서 보상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고 좀 더 근거를 좀 더 확인한 후에 연관성은 있지만 인과관계 부작용이라고 대부분 명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이 좀 축적돼서 그렇게 분류될 경우에는 아마 피해 보상 대상으로 분류를 하겠지만 현재는 4-1이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사례로 분류를 해서 진료비 지원을 우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 사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심근염, 심낭염과 같은 그런 현재 저희가 주로 관찰하고 있는 그런 대상 질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류하고 있어서 그런 분류로 설명을 드렸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현장에서 네 번째 질문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 접종과 관련되어서 11, 12월에 추가 접종이 시행되는 고염군에 50대 연령이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대규모 접종이 시작된 5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보면 대다수는 아직 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4분기 시행 대상에 포함이 된 50대는 어떤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추가 접종 대상이 된 50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예방 접종을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고위험 집단, 고위험 직업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연령 기준을 적용한 거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8월부터 대규모 접종이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50대 연령층에도 이제 다른 그런 그룹으로 분류가 돼서 접종을 진행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세부 시행 계획에 보면은 월별로 접종 대상자 숫자가 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50대 연령층의 추가 접종은 내년도 상반기에 6개월이 도래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상반기에 접종하셨던 50대가 있으셔서 11월에 한 20만 명 그리고 12월에 한 12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6개월이 도래한 시점이 먼저 왔기 때문에 접종으로 확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아마 50대이면서도 다른 직업군에 포함되실 수도 있어서 좀 중복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현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 모더나 백신의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 용량이 아닌 절반으로 시행키로 했는데 이 같은 결정의 의학적 근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했고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에 대해 방지책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의학적인 모더나에 대해서 추가 접종 시의 용량을 절반 용량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는 미국 식약처, 미국 FDA에서 모더나가 제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를 해서 허가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거를 근거로 했고요. 아마 이제 모더나인 경우에는 1인 그러니까 1인 한 사람이 맞는 접종 용량에 들어있는 항원량이 100 마이크로그램으로 화이자인 경우에는 30 마이크로그램이어서 같은 1인용의 접종 용량이지만 항원량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백신 효과나 부작용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또 추가 접종 용량에 대한 임상 시험 결과를 분석해서 허가 사항을 변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학적인 근거를 활용해서 접종에 대한 시행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의견 주신 일선 현장에서는 그러면 전체 일회용 용량을 놓는 거와 절반 용량을 놓는 것들이 좀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고 의료계하고 협의해서 이런 그 백신 접종 대상자에 대한 색깔별 스티커를 구분한다거나
저희가 오접종 방지했던 그런 대책들의 이 절반 용량을 포함시켜서 오접종이 생기지 않게끔 의료계와 협력하고 안내하고 교육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현장 질문 YTN 이형원 기자님, 예방접종 실시 기준 관련된 질문입니다. 1차 접종 이후에 2차 접종 시기를 놓쳐 접종 간격이 8주 이상 벌어지게 됐다면 1차 접종부터 다시 맞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접종 간격이 길어져도 2차 접종을 받으면 되는 건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을 받으면 된다면 이 간격은 최대 어느 정도까지 용인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 2차 접종을 안내할 때는 1차와 2차를 너무 빨리 맞으면 면역 형성에 장애를 주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간격에 대한 거를 안내를 해서 뭐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차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접종 간격이 지연이 됐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접종이 지연된 것을 안 시점에서 바로 2차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기간이 오래 경과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2차 접종을 놓치신 분들은 바로 접종이 가능한 건강 상태가 좋아진 날을 선택해서 자녀나 아니면은 자녀 백신이나 예약 변경을 통해서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현장 질문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 11월 중순부터 네이버, 카카오를 통한 SNS 자녀 백신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추가 접종이 가능한 정확한 날짜를 알려줄 수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같은 경우는 SNS로 자녀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추가 접종을 자녀 백신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협의해서 그 추가 접종도 가능하게끔 그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순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 네이버 카카오에서의 개발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정되는 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의료기관의 그 예비 명단으로 추가 접종도 자녀 백신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통한 예비 명단으로 추가 접종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질문 전북일보 엄승현 기자님, 고령층의 추가 접종 관련된 질문입니다. 접종 6개월이 지난 고령층 등의 확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접종 후에 이상 증상 등을 이유로 추가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기자님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권고하고 있는 추가 접종을 어떻게 활용해서 고령자 등 확진 사례를 감소할 계획인지 설명해 달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인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접종을 하시기도 했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해서 면역이 많이 감소했고 최근 들어서 60대 이상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 중에 20%가 넘게 다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대부분 접종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돌파 감염의 형태로 면역도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의 형태로 발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스터의 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연령층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접종의 효과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접종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지자체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현장 질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김지훈 기자님, 안전성위원회 관련돼서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도 질병청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과 또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했습니다. 기존의 이상반응 평가기구와 또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무엇이 다른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했고, 그동안 정부에서는 기존 기구들을 통해 이상반응을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인과성을 평가해 왔다고 밝혔는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기구를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접종률 목표를 정하고 접종을 시행하는 질병청이 접종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평가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라는 지적도 반영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의학칼리몬을 중심으로 백신 안전성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거를 만든 이유는 코로나 백신이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잘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새로운 이상 반응, 새로운 인과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이고요. 그걸 만든 이유는 다른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어린이 백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접종을 해왔기 때문에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 반응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부작용에 대한 평가는 피해 조사반 그리고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코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거나 심근염, 심낭염이라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알려진 이상 반응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게 접종 후에 이게 생기고 진단이 맞는지 또 인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동안에 신고된 자료들을 좀 분석해서 인과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새롭게 좀 더 확대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좀 더 분석하고 인정하고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그런 기초 분석, 기초적인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안전성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안전성위원회가 인과성 평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면 거기서 만들어진 그런 인과성 평가 기준을 피해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기준을 적용해서 개별 사례에 대한 심의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역할을 좀 구분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질병청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도 변경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정부위원보다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부위원보다는 백신 분야 전문가로 위원들을 운영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위원회 위원 구성도 좀 변경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얀센 백신과 관련된 질문 3가지 드리고 방역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장 11번째 질문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얀센 접종자의 경우는 추가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 중에 선택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얀센 추가 접종의 경우에는 오늘 발표한 이후에 6시간 이후부터 예약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발표와 예약 시작 시간이 짧아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혹시 있으면 설명해 달라 했습니다. 네, 그 얀센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인데요. 이게 이제 의료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mRNA 백신의 종류와 수량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그 예약하실 때 그런 점들을 감안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 백신의 수급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선택해서 하시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의료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백신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예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종 예약을 빨리 진행하는 거는 실은 그 전부터 얀센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돼서 전문가 검토 위원회 심의를 예정해서 예약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했고 또 저희가 얀센 접종 후에 2개월 후부터 접종을 권고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접종 시기를 좀 당기기 위해서 그런 그 예약 시점을 좀 더 당겨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추가 접종하는 모더나 백신과 관련되어서 얀센 백신 플러스 모더나 백신 조합과 관련돼서 질문 2가지 더 있습니다.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 미국 연구에서 얀센과 모더나 추가 접종 조합으로 중환응이 76배 올랐다고 했는데 이 미국 연구에서도 모더나 접종 용량이 2분의 1로 한 것이 맞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인용해서 말씀드린 그 연구는 모더나를 100 마이크로그램으로 접종해서 얻은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말씀드린 항원의 양으로 따지면
화이자가 30 마이크로그램으로 추가 접종했을 때 중환응이 한 35배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용량하고 또 항체가 형성이 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면 50 마이크로그램 정도면은 35배와 76배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3번째 질문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님. 미국 연구에서 얀센과 모더나 조합이 가장 높은 예방 효과가 나타났는데 국내 얀센 접종자에게 모더나 추가 백신 접종이 사용될 예정인지 이럴 경우에 삼바에서 위탁 생산한 백신이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했습니다. 네, 현재 안내드린 것처럼 얀센 백신 접종자의 추가 접종은 모더나 또는 화이자이고 이때 모더나는 절반 용량으로 접종을 한다라는 안내드리고요. 그리고 어디서 생산된 백신이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들어와 있는 그 모더나 분량도 있고 또 삼바에서 공급받은 위탁 생산분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 다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방역과 관련된 질문 3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 효과와 관련된 질문 한국경제신문 이선아 기자님. 최근 방역당국이 백신 효과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분석했는데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로 다시 증가한 지금도 이 같은 판단은 유효한지,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본인에 대한 보호 효과뿐 아니라 미접종자 보호라는 간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왜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주차별로 예방 접종에 대한 감염 예방 그리고 사망, 중증 예방 효과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여전히 감염 예방 효과가 다소 감소했지만 60% 정도는 감염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위중증으로 가는 거는 90% 그리고 사망으로 가는 것도 90% 이상 예방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확진자가 증가한 부분은 이게 이제 예방 접종률만 가지고는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잘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60%까지 떨어진 거를 오늘 보고를 드려서 예방 접종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하는 데는 효과가 다소 감소했다는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도 일부 완화하고 또 사람 간 접촉이나 이런 게 많아지는 것들도 유행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돌려주시면 질문이 네, 그 간접 효과에 대해서는 그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면 그 감염 예방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률이 낮았을 때보다는 훨씬 확진자 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확진자의 그 연령별 분포를 보면 4차 유행이 한참이었을 9월 말 10월 초에는 20대 그리고 30대의 그 발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급속하게 예방 접종이 진행되면서 현재 20, 30대의 발생률은 그 전에 비해서 한 3분의 1, 2분의 1 수준으로 지금 감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연령층의 분포를 보면 19세 이하의 미접종 학생들 중고등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이 좀 증가하고 있고 또 60대 이상 상반기에 접종을 해서 면역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의 발생이 좀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접종률이 낮은 외국인 집단에서의 발생이 한 1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이제 접종률로 많은 부분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미접종군과 또 접종 후에 면역도가 떨어지는 추가 접종 대상자에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혹시 추가 설명? 예, 그러면 역학조사 팀장이 백신 효과와 관련돼서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방 접종의 효과는
직접 예방 효과와 간접 예방 효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직접 예방 효과는 예방 접종을 맞은 사람이 노출됐었을 때 그 감염에 예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접 예방 효과는 직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추가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들은 예방접종 완료자들이 감염이 안 걸려서 그로 인해서 추가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자 발생 상황도 간접 예방 효과가 포함돼서 나타나는 상황이다. 다만 간접 예방 효과는 측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간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예방 접종만으로 전체 인구 집단에서 유행이 억제되는 상황을 설명할 때 간접 예방 효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백신 접종률뿐만 아니라 백신의 효과,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질환의 감염력, 전파력, 기초감염 생산 지수라고 하는 것, 이거하고 연계돼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 특성의 상황에 있어서는 접종률만 가지고는 유행을 억제해서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더 이상 환자 발생이 안 일어나는 이런 효과까지를 가시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내 지침과 관련된 질문, 사전 현장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MBC 김성현 기자님, WHO의 경우에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를 화장할 근거가 없다면서 장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었습니다. 지난 6일 국감에서 선화장 후 장내 지침을 개정하겠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는데, 이후에 장내 지침과 또 장내 비용 지침 개정 작업이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언제 좀 어느 시점에 또 어떻게 개정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했습니다. 네, 장내 지침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돼서 저희도 복지부와 또 관계부처 그리고 장내 실무를 담당하시는, 실제 장내를 진행하시는 그런 실무 담당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장례를 진행하셔야 되는 실무 담당자들이나 장례 과정에서 화장하지 않고 장례를 하고 화장이나 뭐 다른 그런 장례 절차를 진행할 때는 감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지침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좀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장례 관리 지침을 개정할 계획에 있고, 또 어떻게 장례를 관리할 건지에 따라서 비용 지원하는 부분들도 그거에 적합하게 개정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실 내에 정리해서 장례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되어서 미국 NPR 방송에서 공세훈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안에서 역학 대응을 효율화한다라고 했는데, 전환 이후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확진자와 또 효율화 모두를 고려했을 때 향후에 역학조사 인력 수요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역학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또 브리핑하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현재는 주로 접촉자 조사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또 접촉자를 빨리 24시간 안에 특히 밀접 접촉자, 가족이나 직장이나 아니면은 감염 취약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의 노출을 가능한 한 24시간 이내에 조사를 해서 위험도가 높은 집단을 집중적으로 접촉자 조사 및 격리 조치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좀 정리하겠다라는 거고, 불필요한 것들을 좀 더 정비해서 효율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는 이런 접촉자 조사나 역학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의 파견 인력 또는 군경에 대한 파견 등으로 단기적인 인력 수요를 좀 더 확충하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보건소의 인력, 정규 인력을 확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는 그런 두 가지의 노력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문의가 좀 있고 또 국민들도 궁금증이 있는 내용 하나, 음성 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와 관련되어서
음성 확인서 발급을 위한 검사가 무료인지 그리고 향후에 또 유료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음성 확인을 위한 검사는 당분간은 무료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현재 800여 개의 선별 검사소,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무료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방역 상황이나 검사 상황 등을 좀 고려해서 유료화의 필요성, 시기, 비용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차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무료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질의 답변은 이상 마무리하고 추가 질문은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장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월, 12월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는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이라는 두 가지 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추진이 되게 되면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접종자, 특히 고령층이나 기저질환과 같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시는 미접종자들이 감염에 노출될 그런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1차 접종 그리고 접종 완료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의료계와 협의해서 안전한 접종 또 이상 반응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더욱더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호 통역은 권동호 신환희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